네, 안녕하십니까.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일단 261페이지 계약의 해제와 해지를 보실 건데 앞부분 살짝 잡으시면은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법률 행위다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민법 총칙에서 법률 행위다라고 했는데 이 법률 행위는 반드시 의사 표시를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한다라고 이야기했었고 법률 행위 중에서 99%가 계약입니다. 지금은 계약을 가지고 할 것인데 어떤 법률 행위와 관련해서 A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누군가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게 결국에는 법률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법률 행위가 법률 행위로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최소한 갖춰야 되는 걸 전체적으로 법률 행위의 요건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거기에 법률 행위의 성립 요건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법률 행위의 효력 요건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일단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률 행위의 불성립이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성립 요건을 갖추었을 때 정상적으로 제대로 갖추었다면 당연히 그 유효한 효과가 발생할 것인데 그 유효한 효과에 대해서는 민법 총칙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 각칙에서 이야기합니다.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을 때 매매의 효력이 어떻는가? 저당권 설정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을 때 저당권 설정의 효력이 어떤가는 각각 개별적 각칙에서 공부하는 것이고 민법 총칙에서는 여기에 문제가 있을 때 일정한 경우에 효력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을 때 무효인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일단 유효한 효과가 발생을 하지만 일정한 사유에 의해서 취소 사유가 된다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효력 요건으로서 민법 총칙에서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 그 다음에 내 교재에서 대리를 뒤쪽에 뽑아놓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대리다라고 하는 거 예컨대 그냥 그림이 이러니까 A 소유의 부동산을 A 스스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지만 A 스스로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대리권을 수여해서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라는 예컨대 매매나 임대차 이런 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했을 때 그 효과가 결국에는 본인에게 기속이 될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법률행위 전반과 관련된 이야기는 민법 총칙에서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짝 민법 총칙에서 볼 때 취소와 구별해야 될 것으로서 철회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철회의 경우에는 민법 총칙에 전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필요에 따라서 법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만 인정된다는 것. 이제는 이런 법률행위 중에서 계약이다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데 계약이라는 것은 대립되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다라고 했는데 그 계약이라 하는 법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이거는 계약의 성립 요건입니다. 계약의 성립 요건으로서 청약과 성락의 일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고 계약이 성립 요건을 갖췄을 때 여기서 계약이 성립 요건을 갖췄을 때 이 말은 계약법에서만 말하는 이 성립 요건을 갖췄다는 것이 아니고 민법 총칙에서 했던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약으로서는 이것의 일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계약도 법률행위니까 민법 총칙에서 말했던 효력 요건이 구비돼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랬을 때 계약에 공통된 효력과 관련된 것은 계약법 쪽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 규정하고 있는 게 동시 이행 항변권 그리고 위험 부담의 법리를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계약법 서론 쪽에서 계약의 공통된 효력으로서 규정되고 있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동시행 항변권과 위험 부담은 쌍무계약의 특징적인 효력이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다른 계약과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요 성립 과정 중에 문제가 있어서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일 때 무효로 처리가 되는데 거기에 일정한 요건이 구비가 되면은 일정한 요건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언제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된다라고 이야기하면 틀립니다.
535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 구비가 되었을 때 성립 과정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계약 체계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가 된다는 것. 이제 오늘 본론에 들어갈게 계약법 쪽에 계약의 특유한 계약 소멸 사유와 관련되어서 해제라 하는 것과 그리고 해지라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제의 경우에는 일단 법률 행위인 계약이 성립을 했고 그리고 일단 효력을 발생시키는 계약에 대해서 즉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가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계약을 해제하면 소급해서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 이때 이행되지 않았다면 이행할 게 없지만 이미 이행해버렸다면 계약법 쪽에서는 원상 회복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해제 사유에 어떤 것들이 있나를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해지라 하는 것은 계속적 계약관계, 예컨대 임대차나 사용대차, 고용 등과 관련되는 것인데 계속적 계약이 그 법률행위가 성립되고 계약으로서 성립되고 효력을 발생시키고 있는 그 계속적 계약에 대해서 즉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되고 있는 그 계약에 대해서 해지 사유가 있으면 장래를 향해서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 이미 이행된 것은 그대로 유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때는 원상회복의 문제는 없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 이 체계만 가지고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법률행위 전반에 대한 거지만 여기에 있는 것은 계약에 특유한 것들이다라는 것. 그러면은 이 해제 사유에 어떤 것들이 있나라는 것. 일단은 기본적으로 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 법정 해제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법정 해제 사유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법조문에서 개별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 사유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와 별도로 약정 해제 사유를 미리 계약 체결할 때 약정해 둘 수 있다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반드시 그것만 있다는 것이 아니고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금 계약이 될 것이다 라는 것. 계약금 계약과 관련되는 것은 여기서 전체를 비교하면 좋겠지만은 매매 쪽에 조문이 있으니까 매매 쪽에 가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온 것으로서 이 약정 해제와 구별해 봐야 될 것으로서 합의 해제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 이게 뭐 한 몇 년 전에 시험에 나오기를 다음 중 단독 행위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답이 합의 해제 나왔는데 이것도 답을 못 골라가 헤맨 사람들이 있어. 요 합의라는 말이 결국에는 청약과 승낙의 일치 계약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쓰면 결국에는 해제 계약이다라는 것. 그래서 무조건 외우면은 아주 단순한 것 때문에 틀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냥 머리가 벙하는 수가 있는데 그냥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이야기다라는 거. 이거는 또 다른 형태의 계약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 합의 해제 계약의 경우에는 합의된 내용대로 처리하면 된다는 것. 합의된 내용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이 합의 내용 안에 손해배상 이야기가 포함 안 될 수도 있고 포함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건 합의된 내용대로 가는 것이지 민법 계약법 쪽에 있는 이 손해배상 청구권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합의대로 간다 했습니다. 합의대로. 근데 이것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라는 것. 제3자 당연히 선악을 불문할 것이고 당연한 이야기죠. A, B 둘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두 사람의 계약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것. 일단 교과서 편제 때문에 여기까지 확인을 해놓고 들어가겠습니다. 261페이지 계약 해제 일반 해제라는 것은 일단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 유효하게 체결되고 유효하게 효력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걸 의사표시에 의해서 소급적으로 처음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해제라 하는데 구별돼야 될 개념 외우지 마시고 취소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법률행위 전반에 대한 것이고 넘기시면 표를 그려놨는데 공부를 하시고 확인하는 자리를 했습니다. 이런 표를 외우는 거 아닙니다. 민법 공부는. 그다음에 해지와 구별표를 또 만들어 놓은 것이고 한번 공부하면서 그냥 확인해 보시라고요. 263페이지 합의 해제, 합의 해제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가 새로운 해제 청약과 해제 승낙의 합치에 의한 해제 계약이라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해제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합의 해제의 대상, 어떤 기본적으로 거기에 공유물 분할 합의도 결국에는 이 형태에 들어갈 것이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도 이 형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합의 해제 계약으로 해결되는 것이고 이 계약 명시적일 수도 있고 묵시적일 수도 있다는 것.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묵시적이어도 무방하다는 거 우리가 저 앞쪽에 민법 총칙에서 공부하고 왔습니다. 거기서 공부하고 잊어버리면 되는 게 아니고 민법 전반에 대해서 적용되는 이야기들을 민법 총칙에서 했다는 겁니다. 합의 해제 계약 내용에 따를 것인데 여튼 이것도 해제이기 때문에 소급적으로 소멸될 것이고 이미 이행된 것 반환해야 될 것이라는 것. 즉 원상회복의 문제는 인정된다라는 것. 다음 제3자는 보호되는데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551조 손해배상 청구권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 저 앞에서 짜장면 가지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중국집에 들어가가지고 아줌마한테 짜장면 주세요라고 하고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옆에 아줌마가 짬뽕을 먹고 싶은데 갑자기 짜장면 입맛이 싹 가고 짬뽕이 먹고 싶다는 거죠. 이미 짜장면 계약은 체결되어 있는 것이고 이 짜장면 계약 이게 매매인가? 이게 매매인가? 매매 일방이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로서 대금 금전할 것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의 계약을 매매라 하는데 매매인가? 슈퍼 가서 껌을 사면은 있는 껌 그대로죠. 근데 여기 가서 짜장면 시키면은 지금 부엌에 들어가서 만들어.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일이 완성되어서 그것을 인도하고 그리고 보수 지급하는 거 도급이라는데 그러면 이거 도급인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 자리에 그 짜장면 가게에 탁자에 앉아 있는데 돈 주고 앉아 있어, 공짜로 앉아 있어. 돈 주고 앉아 있다면 임대차가 될 거고 공짜로 앉아 있다면은 사용대차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짜장면 나왔습니다 이러면 내가 가지러 가, 아줌마가 갖다 줘. 아줌마를 고용했어. 이걸 한번 잘 해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날 계약의 형태가 하나 매매 딱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다는 거. 거의 전부 다 복합적으로 일어날 것인데 어느 게 주된 것인가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라는 것. 그래서 매매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고 뭐 다른 말이 없으면은 둘 다 능력자이고 다른 말이 없으면 사기강박 착오의 문제 논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이런 경우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짜장면에 대한 계약이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할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 좀 있으면 짜장면 만들어 가지고 올 건데 또는 지금 이미 짜장면을 다 만들어 놨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오늘 짜장면 먹어서는 안 되겠다. 짬뽕을 먹어야 되겠다. 아줌마 조금 전에 시킨 짜장면 취소하고 이러면은 이 아줌마가 알았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 아저씨가요 짜장면 다 만들어 놨는데 이러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이쪽에서 취소하고 이 말은 아줌마 지금 내가 짜장면 주문했던 거 해제 계약 청약을 한다 이 말이라고 법적으로. 그때 아줌마가 알았다 이래도 되는데 지금 다 만들어 놨는데 이 말은 이거 거절하겠다는 거지. 그래도 아줌마 내 오늘 짜장면 먹으면 체할 것 같아. 오늘은 짬뽕을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럼 이 아줌마가 어떡할 건데?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아마 이 아저씨가 그냥 짜장면도 안 먹고 돈만 주고 나가버릴 수도 있고 알았어 짜장면 값도 줄 테니까 짬뽕 달라 이래 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해제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하고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짜장면 값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합의대로 갈 것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반 거래계에서 취소라는 말을 쓰지만 이거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이고 이걸 여기서 분설하면은 해제 청약과 승낙의 일치해서 해제 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그리고 새로 짬뽕 주문을 하면 될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해제의 경우도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게 하는 것이지만 소급적으로 소멸되게 하는 것이니까 이행된 게 없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된 게 있으면 원상의 회복의 문제는 당연히 인정되게 될 것인데 당연하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합의로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아줌마가 그럼 짜장면 값도 줄랍니까? 그러면은 짜장면 값도 주겠다라고 했으면은 그 합의 내용에 손해배상이 포함된 것이고 아줌마가 다행히 짜장면 아직 안 만들었으면은 그럼 뭐 드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은 손해배상은 포함 안 되는 것이고 짬뽕으로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합의에 따라서 짬뽕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민법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과서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이것들이 그냥 외워야 될 것들이 아닙니다. 이거. 몇 개 외워가지고 어떤 문제 혹 운이 좋아가지고 맞출 수 있지만은 당연히 이해하면은 당연히 무조건 합격할 것 같다가 264페이지 해제 조건과 실권 조항이 하는데 해제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공부했습니다. 조건에 정지 조건도 있고 해제 조건도 있는데 해제 조건이라는 것은 법률 행위가 성립을 하고 일단 유효한 효력이 발생되고 있는 걸 조건 성취에 의해서 법률 행위를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키는 거. 조건이 성취가 안 되면 그대로 유효로 확정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해제 조건이다 라고 썼을 때 이거는 법률행위 전반에 대한 것이고 그 해제 조건 중에서 채무 불이행을 조건으로 부과한 거. 채무 불이행 시 채무 불이행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소멸되게 해놓은 거 이걸 실권약관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요거 저 앞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A라 하는 사람이 이 건물을 B와 5월 3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연도는 밝혀줘야지. 지금 2016년 대상 수업하고 있습니다. 5월 3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5월 15일 날 중도금 받고 5월 25일 날 잔금을 받으면서 점유 이전과 등기 이전을 하기로 했다는 거. 그러면은 이 중도금 지급 의무는 B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방 A의 채무에 비해서 선이행 의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지체에 빠지는 것이고 이 잔금의 경우에는 상대방 채무와 동시 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A가 안 줄 때 B가 나도 못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 경우에는 지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5월 25일에까지 B가 중도금도 안 주고 잔금도 안 주고 있을 때 A의 재산권 이전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면은 A의 점유 이전, 등기 이전과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은 B의 중도금 지급과 잔금 지급일까지의 중도금에 대한 지체 그리고 잔금 요것이 동시행관계에 있다는 것. 동시행관계에 있고 나서는 더 이상 지체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도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행항변권이 없지만 선이행 의무자의 지체 중에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한다면 그때부터 동시행관계니까 그때부터는 더 이상 지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런데 이미 이 계약을 체결할 때 너가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 지급하지 않는다면 자동 해제되는 걸로 하자라고 했을 때 자동 해제되는 걸로 하자.
너가 중도금 채무 불이행하면은 자동 해제되는 걸로 하자라고 했을 때 중도금 지급 일자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체에 빠지고 당연히 자동 해제된다는 것. 이게 실권약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문장을 명확하게 안 쓰는데 판례가 분명히 둘 다 있습니다. 잔금 지급 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은 자동 해제되는 걸로 하자라는 문구를 두었다는 것. 그랬을 때 잔금 지급 기일에 잔금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B는 동시행항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체에 빠지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동 해제 안 됩니다. 자동 해제되게 하려고 하면은 동시행 관계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A는 자기 채무를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B는 더 이상 동시행항변권 없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지체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때는 B가 잔금 지급하지 않으면은 자동 해제되게 된다는 것. 판례가 둘 다 있고 둘 중에 한 개는 시험 나왔습니다. 일단 해제 조건 민법 총칙에서 한 것으로서 법률행위 전반에 대한 것인데 채무 불이행을 해제 조건으로 부과한 걸 실권약관이라 하고 그 264페이지 4번의 판례 일부를 소개해놨습니다. 정지조건부 해제 요것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조건과 기한은 원칙적으로 단독행위에는 붙일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불이익할 염려가 없거나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라면 붙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해제 조건부 해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 A라는 사람이 역시 B에게 5월 3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5월 15일 날 B가 A한테 중도금을 주기로 했는데 B가 중도금을 안 주더란 거지. 이 중도금을 주기로 했다는 이 말은 A의 재산권 이전 의무보다 중도금 지급 의무가 선이행 의무라는 거. 그래서 지체에 빠지면 좀 이따 공부할 건데 바로 A가 해제할 수 있는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 너 이행할래 말래 물어본다는 거. 이행하라고 최고 청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은 그때 해제권 행사하고 이렇게 분설해 볼 수 있는데 요 이행 청구를 할 때 최고를 할 때 너가 일주일 내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은 해제된 것으로 한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럼 이 해제권 행사를 여기서 했지만은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정지해 있다가 그 일주일 내에 중도금 안 주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이 해제권 행사를 정지 조건부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이 사람이 해제 당하기 싫으면은 중도금을 지급하면 돼. 그래서 이 조건이 상대방에 의해서 성취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을 붙이더라도 상대방이 불이익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정지 조건부 해제권 행사는 가능하다는 거. 다음에 철회 법령이 전체와 관련돼서 이거는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때 철회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고 법률행위 효력을 장래를 향해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 그런데 계약법적에서 정하고 있는 해제권 발생 사유와 관련해서 이제 약정 해제를 먼저 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해제권을 유보해 두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 계약금, 계약과 관련된 것인데 이 계약금은 단순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 정약금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해제권이 유보해 있는 해약금일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위약과 관련된 몰체 약정이 포함되는 위약금일 수도 있는데 즉 모든 계약금은 당연히 정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거기에 해제권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해약금이라 할 것이고 거기에 위약금, 몰치 등의 약정이 있다면 위약금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인데 우리 법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라고 해놨다는 것. 별도의 약정에 의해서 위약금으로 갈 때는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그때는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이 될 것인데
여기에 제재의 성질이 포함되어 있다면 위약벌로 간다는 것. 매매계약 나중에 다시 세부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돼서 당사자 일방이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계약금을 주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매도인 쪽에서 계약금을 주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을 위해서 금전 기타 유가물을 교부하는 것을 계약금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달리 약정한 바가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고 해약금으로 추정되었을 때 해약금일 때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이행한 게 없습니다.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가 교부자가 해약금에서 해지할 때는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고 수령자가 해약금에 의해서 해지할 때는 2배를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해약금에 의해서 해제가 되었을 때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니까 이행한 게 없습니다. 이행한 게. 그래서 원상회복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 해약금으로 갔을 때 채무 불이행은 없습니다. 해약금의 법리에 따라서 해제시킬 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이 포함 안 된다는 것. 위약금으로 가면은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해약금일 때에는 손해배상과 관련되는 것이 포함 안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일단 약정해제권, 당사자 간의 원계약, 본래 계약 체결할 게 동시에 또는 별개의 계약으로 해제권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 그 정도 하시고 오른쪽에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매매 쪽에 가서 계약금 할 때 거기서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법정 해제와 관련된 사유를 본다라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법정 해제와 관련되어서 개별적 조항에 어떤 것들이 규정되어 있나라고 이야기하면은 매매 쪽에 가보면은 해제와 관련되는 게 있습니다. 도급 쪽에 가봐도 해제와 관련된 게 있습니다. 종신, 정기금, 계속적 계약이지만은 해제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담부, 정려의 경우에도 해제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차계약은 계속적 계약이지만 즉 여기에 사용대차일 수도 있고 임대차일 수도 있고 소비대차일 수도 있는데 목적물 인도 전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 해제의 경우에는 언제나 일시적 계약에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종신정기금, 대차계약은 계속적 계약이지만은 해제의 법리가 결합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험은 법리만 알고 보면 정말 간단한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법리를 모르니까 복잡해가지고 모두 외우려고 난리치는데 법리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정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이거는 개별 계약에 들어가서 보는 거고 우리는 매매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거기 가서 볼 거고 그 다음에 임대차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매매와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교환에 준용됩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일반적인 법정 해제 사유를 가지고 볼 것인데 일반적인 법정 해제와 관련되는 것은 결국에 채무 불이행과 관련됩니다. 채무 불이행과 관련된다는 것. 지난 시간에 성립 과정 중에 문제가 있는 계약체계상의 과실책임 그리고 위험 부담을 비교하면서 성립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불능인 것을 원시적 불능이라 하고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일 때 무효 처리가 되는데 그때 계약 당사 일방이 불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데 선이 무과실인자와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일정한 요건이 구비가 되면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가 된다 했고 주관적 불능일 때, 원시적 주관적 불능일 때 570조 이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법리가 적용되고 성립할 이후에 불능이 될 때 그때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 중에서 이행불능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때 위험, 부담의 법리가 적용이 된다라고 했고 원시적, 주관적 불능 이게 결국에 이행기 후에도 계속 연이어 인정되게 되면 채무 불이행 책임과 경합되게 된다는 거. 경합을 인정하는 게 판례입니다. 나중에 매도인 담보 책임 쪽에 가서 설명할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은 후발적으로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 나타나는 문제인데 그러면은 이 채무 불이행에 어떤 것들이 있나라는 거예요. 일단 채무자의 귀책에 의해서 완전히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 그게 불능이고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귀책에 의해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이행지체라 하고 이행을 하기는 했는데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이 아닌 불완전 이행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다음에 판례가 또 다른 형태의 채무 불이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행 거절이라는 개념을 인정하는데 일반적인 교과서에 안 써놓은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나오면 앞으로 이게 나올 거라고. 지금 판례에서 학자들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행 거절의 경우에 이행기 전의 이행 거절일 수도 있고 이행기 전의 이행 거절일 수도 있고 이행기 후의 이행 거절일 수도 있다는 거. 판례가 이거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 있다면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 있다면 이거 어떡할 것인가 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의 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 게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것도 채무 불이행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일반적인 법정 해제 사유로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를 인정할 것인가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는 인정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 판례 해석 문제인데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를 인정할 것인가 종래 판례가 사정 변경을 위한 해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이 됐습니다. 다 종래에 이거 다수설은 사정 변경을 위한 해제를 인정하고 이 경우에는 최고도 필요 없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종래 판례는 사정 변경을 위한 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해왔는데 근래에 판례가 밝히고 있는 게 종래 학자들이 사정 변경을 위한 해제를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판례에 들어있던 문장을 여기서 그대로 뺏겼었습니다. 그대로 뺏겼었는데 이걸 가지고 학자들이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를 인정한다, 인정 안 한다 이렇게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게 민법학계에 어른이 없어. 옛날에 이때는 그 어른이 한마디 딱 하면 토를 못 달았는데 이 문구를 가지고 이제 원래 학자들이 이론을 정립하고 그 이론에 따라서 판례가 만들어지고 뭐 이래 했는데 왜냐면은 그 이론에 따라서 사법시험 공부하는 아들이 공부를 하고 합격을 했으니까 자기가 공부해보고 하니까 저 이론이 맞을 것 같다 이러면 그 판례가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이제는 거꾸로 돼가지고 판결이 나오고 학자들이 그 판결문 놓고 아이고 저게 뭐 옳다 뭐 그러다 내하고 비슷하네 이래 판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갈란지 어느 게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내가 어떻게 알아 세상 다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살아봐도 모르겠지 뭐. 시대가 이게 중시될 수도 있고 저게 중시될 수도 있고 그래서 판례 내용이 어떠냐면은 계약 체결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 변경이 발생을 하고 객관적 사정 변경이어야 되고 그리고 귀책 사유가 없을 때
없을 때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를 예외적으로 계약 준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할 법하다.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실제 그 판례가 말하고 있는 그 사건에서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를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예외적인 해제 요건을 판례가 설시한 바는 있지만 적용시킨 적은 없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낼까?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그러니까 저런 문제가 나오면은 본인들이 공부를 했지만 그 문제를 해독을 못하면 공부하고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출제 의도가 뭔가를 파악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물론 그런 문제가 40문제 중에서 1개, 2개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판례를 전혀 잘못 해석해가지고 오답 처리돼가지고 답 없음 이렇게 된 적도 있습니다. 중시시험에서. 그래서 객관식 문제에는 합당하지 않는데 어떤 강 큰 사람이 낼지는 모르겠죠. 하여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정 변경을 위한 해제 요건을 밝힌 바는 있어도 실제 적용시키가 해제시킨 사건은 없습니다. 판결문이 나오면은 판결 주문이 있고 판결 이유가 있는데 상계권 행사 외에 일반적인 경우는 이것만 기판력이 있습니다. 이유 설시한 것은 기판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옳나 그렇나를 판단해야 되지 이것 가지고 옳나 그렇나 했다가는 잘못된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렇게 잘못된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 이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가지고 논의의 여지가 없겠지만은 판결 이유를 가지고 이거 한마디 하고 갈까? 판결문이 어떻게 작용하도 모르는 그 새끼가 왜 시험 문제 내려와? 왜 그런 놈을 시험 출제위원을 뽑아 이 새끼들아? 대한민국을 어디를 끌고 가려 하는 거야 지금? 공부를 정상적으로 하고 공부를 정상적으로 한 사람이면 합격하게 하는 그런 문제를 내야지 쓸데없이 법 원리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출제위원으로 뽑아가지고 출제시키고 왜 사람들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거야? 아, 내일 당장 잘리겠네. 아, 내 미치겠네. 이래 흥분하면 안 되는데. 잘리지 잘리더라도 할 말은 하고 가야지. 그래 내가 오래 살지.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을 하는 유형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외우려 하지 말라고. 상황을 보고 판단하시라고. 상황을 보고. 이행불능,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채무자의 귀책에 의해서 이루어졌어. 그러면 이행할래 말래 물어볼 필요도 없어. 바로 해제하면 돼.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하면 돼. 해제하면 된다는 그 말 안에는 이미 이행된 게 있으면은 원상회복 시키면 되고. 아니 불능인데 무슨 이행을 했냐고? A 소유의 부동산인데 B가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줬어. 5월 3일 날 했는데 이게 5월 20일 날 넘겨주면서 잔금 받기로 했는데 5월 15일 날 불타 없어졌어. 불 지른 게 C가 불 질렀으면 양쪽 당사의 규책 사유가 없으니까 위험부담의 문제로 가고 A의 고의가실로 불탈 수도 있어. A의 고의가실로 불탔으면은 채무 불이행이고 이행불능이고 이쪽에서 너 건물 줄래 말래 물어볼 필요가 뭐 있어 이거. 이행불능이니까 5월 20일이 되어서 내 돈 들고 가가지고 너 줄래 말래 물어볼 필요가 뭐 있어. 이행불능인 거는 자기 채무를 이행할 필요도 없이 상대방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이 해제하자라고 하면 되죠. 그럼 해제하면은 계약이 소급해서 없어지니까 계약금 왜 줬어? 돌려받아야지. 원상회복시켜야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책을 무조건 외우려 하지 말고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법리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이걸. 아이고 불타 없어졌으니까 불쌍한 A한테 계약금이라도 가지게 해야지. 미쳤어? 그럼 B는 어떡하라고? 항상 이 사람만 생각하면 안 돼. 법은 양쪽을 다 공평하게 생각해야 돼. 원칙적으로. 근데 만약에 이 경우에 B가 불질렀으면 어떡할 건데? 매매계약 체결해놓고 나서 아이고 매매계약 체결했지만 저 건물 가지고 왔다가 내가 더 망할 것 같아. 그래서 뭐 밤에 가 불질렀어. 이거 어떡할 건데 이거? 이거는 채권자의 규칙이니까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서 채무자는 자기 인도 의무를 면하지만 상대방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손실은 네가 입어야지. 그럼 누가 했는가 안 밝혀지면 어떡할 거야 그거는. 밝혀내야지. 안 밝혀진 거에 대해서는 법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밝혀지면 여기서는
양쪽 단서에 규칙 사유가 없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제 이행, 지체. 이행기에 이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5월 20일 날 A가 B한테 건물 넘겨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넘겨주고 있어. 5월 20일이 됐는데. 그럼 이때 요 재산권 넘겨주는 거하고 대금 지급은 동시 이행 관계에 있어. 그러면은 이때 B가 그냥 야 내놔라 이거 하는 것만 가지고는 A를 지체에 빠뜨릴 수가 없어. 지체에 빠뜨려야 해제가 될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자기 채무를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면서 상대방이 이게 이행하라고 최고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하면 수령하면 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해제하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자기 채무 이행해가지고 야 이행해라 라고 청구하니까 A가 내가 깜빡 잊었다 줄게 라고 하면 수령을 해야 돼. 그때 가서 B가 수령 거절하면 자기가 오히려 수령 지체 채권자 지체에 빠져. 그런데 최고를 할 때 A가 그냥 간단하게 B한테 100만 원 받을 게 있어. 100만 원. 너무 화가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야, 너 내한테 줄 돈 1억 내놔라 이러면 어떡할 건데. 실제로는 100만 원 밖에 받을 게 없는 이놈이 1억 내놔라 이러면 어떡할 건데. 과다 최고했을 때 원칙적으로 이행해야 될 채무에 대한 최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단 과다 최고한 것만큼 이행하지 않을 때 수령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면 최고로서의 효력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이번에는 100만 원 받을 이 사람이 일단 10만 원 내놔라 이러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10만 원에 대한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 실제 이제 우리 시험에 안 들어가는 소멸시효 이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데 100만 원 받을 사람이 명시적으로 10만 원만 내놔라 이랬으면 10만 원 여기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도 있어도 나머지 90만 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 안 들어가는 쪽 때문에 중요하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과소 최고했을 때는 과소 최고한 것만큼만의 최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최고 기간이 상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A라는 사람이 B한테 뭐 매매 대금 등 1,000만 원 받을 게 있는데 1,000만 원 받을 거 있는데 지급하기로 하는 5월 15일 날 지급하지 않으니까 내일 당장 내놔라. 오늘 저녁에 당장 내놔라. 아니면 해지된 걸로 하겠다. 이렇게 최고 기간이 상당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한 기간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 그때 또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며칠인가 나한테 묻지 말라고. 이건 소송 들어가가지고 이런 사건이라면 그 기간이 얼마쯤 될 것이니까 뭐 판사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경우에는 1개월 정도라면 상당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 뭐 또는 어떤 경우에는 1개월 정도 가지고는 상당한 기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판결 내릴 거라고. 그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 내릴 거고. 또 앉아가 쓸데없이 앉아가 도대체 상당 기간이 며칠이야? 내한테 물어보면 내가 웃지 않아. 그럼 법 조문 만드는 사람도 지가 웃지 않아. 법 조문 만드는 사람도 이 상당한 기간이 며칠인 줄 알았으면 법 조문에 5일, 10일, 한 달 이렇게 박았겠지. 모르니까 일어난 거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될 기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 특정물과 불특정물로 나누었어. 그냥 유치하게 예를 들면 유치하게. 우리 원장님이 내보고 수업 들어갈 때 열받지 말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열받는 일이 생겨가지고 공부하는 본인들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열 안 받아야지. 오래 살아야지. 그래요. 많은 사람들한테 법리를 이야기해 줄 수 있지.
특정물 딱 지정된 그 물건. A가 민법책을 잘 정리해놨어. 민법책을 정말 빛과 번쩍하게. 요것만 보기만 하면 100점 맞아. B가 딱 보니까 딱 사고 싶어. A가 정리한 민법책은 지구상에 딱 한 개 보입니다. 또 여러 건 정리해놨을 수도 있지. 그래도 딱 정리해서 B가 본 그 책, 딱 지정된 그 물건, 요걸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민법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해제와 관련된 부분이 찢어지고 없어. 찢어지고 없어. 원시적일 수도 있고 후발적일 수도 있어. 원시적이라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 쪽을 갈 수도 있어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쪽을 가면 나중에 매도인의 고의가 실은 요건이 아니라는 거. 저 찢어진 게 매매계약 체결 후에 찢어졌을 수도 있어. A의 아들이 뭔고 몰라가 찢어졌을 수도 있고, A가 저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저거는 보여주기 싫어. 그래가지고 A가 찢어졌을 수도 있어. A가 찢었다면 후발적으로 불완전한 물건이 된 것이죠. 그때 A가 찢은 거는 사실 B한테 그 부분은 딱 보여주기 싫다는 거지. 그 부분은. 그래서 딱 찢었어. 그래가지고 군불 뗐어요. 불태워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이 이제 존재 안 해. 그러면은 B는 아이고 그거 없어 나머지도 괜찮아 라고 볼 수도 있어. 그건 자기의 선택사항이고. 근데 지금 우리는 정상적인 권리 행사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B는 내놔라 해봐야 내놓을 수 있냐는 거지 그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최고할 필요 없이 해제할 수 있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 왜? 딱 그것뿐이니까. 근데 불특정물 매매 A가 서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B가 그 서점에 가서 민법책을 한 권 샀어. 집에 와가 딱 볼라 하니까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해제 부분이 없어.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처음에 제본이 잘못됐다는 거지. 그럼 처음에 제본이 잘못된 사실을 이 사람이 알았을까? 선이 무과실일 수도 있어. 또는 이 사람 스스로 찢었을 수도 있고 그걸 알았을 수도 있어. 고의일 수도 있고 또는 몰랐다 하더라도 책 두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알 수도 있었던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죠. A가 선의무과실이라면 채무불이행은 성립 안 합니다. 그러면 이 B는 그 책을 꼼짝없이 봐야 되는가? 그거는 B한테 불리하지. 그때 매도인의 담보 책임 쪽으로 가는 겁니다. 매도인 담보 책임. 그럼 매도인 담보 책임 쪽에 가서 볼 거고, 지금 여기서는 채무자한테 규책 사유 있을 때, 이럴 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건데 B는 바꿔줄래 물어볼 수 있어야지 당연히. 그래서 바꿔주면은 바꿔주는 대로 가져오면 되고, 안 바꿔주면은 해제하자 이러면 되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 민법 책을 사려고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서울에 왔어요. 그럼 밑에 손해가 뭔데? 비행기 값이지 뭐. 그럼 비행기 값 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 일반적으로 비행기 타고 서울에 민법책 사고 온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는 거지. 그럼 특별손해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통상손해, 일반적으로 뭐 버스비 정도 되겠지. 특별손해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되는 세부적인 내용은 중개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390조 이하 채권법 총칙에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들어가면은 머리 아프지. 지금도 머리 아프 죽겠는데. 한번 생각해보면은 당연할 것이라는 거. 생각해서 정리하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 그거는 공부가 많습니다. 무조건 외운 거는 공부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거 없어. 지금 수업하면서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무슨 수로 외우고 수업을 하는데 이걸.
항상 말씀드리지만 민법 객관식 문제 풀 때 외운 거 끼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 딱 읽고 이게 논리상 맞다 틀리다 이게 돼야 그게 민법을 아는 것이지. 영어 공부 수십 년 했는데 IM 탐도 잘 안 되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도 마찬가지. 공부를 잘못 시켰고 잘못했다는 거. 집사람 외국 딱 보내가지고 공부시키고 보니까 석 달만 하니까 영어 잘 하더만. 참 옛날 정도전인가? 정도전, 뿌리 깊은 나무. 풀어보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공포하려고 하는데 그 방해하는 세력들. 방해하려는 세력들의 주된 사고 세계가 뭐라? 글을 쉽게 가지고 퍼뜨리면 이놈들이 우리를 기어탈 거기 때문에 아예 글을 안 가르쳐 줘가지고 그런 걸 없애려고.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말고, 우리나라 했다가 다음 주부터 당장 수업 못할라. 저 머나먼 이웃나라, 그 어디에. 가르쳐 주면은 저것들이 기 좀 안다고 기어 타거든. 그래서 안 가르쳐 줘. 동양 철학의 저 깊숙한 곳에 그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는 지가 몰라서 못 가르쳐 주든지. 한 번 하면은 한 번만에 끝날 정상적인 공부가 100년 해도 안 되는 이유는 생각해 보시지 뭐. 영어를 한국어는 배운 적도 없는데 초등학교 안 가도 한국어는 잘 써. 영어는 맨날 시험 빠지게도 안 돼 이거. 그 다음에 이행거절.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은 판례가 이행불능처럼 처리합니다. 이행불능처럼 처리한다는 말은 채고할 필요 없이 자기 채무 이행할 필요도 없이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이행기 후의 이행거절은 이행지체처럼 처리합니다. 이행기까지 기다렸다가 이행 안 하면은 그때 자기 채무 이행해서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행기 후의 이행거절이라 하더라도 명백하게 거절한 것이라면, 명백하게 도저히 이행할 여지가 없다면 그때는 바로 해제할 수 있다라는 것.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어떡할 것이냐.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예컨대 TV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TV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TV 매매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리모컨이 따라오는 게 정상이라 안 따라오는 게 정상이라. 리모컨 별도로 사야 됩니까? 이거 따라 붙습니까? 따라 붙는 거라면 주된 거는 매매인데 리모컨이 안 따라왔어. 이 부수적 리모컨이 안 따라왔을 때 주된 계약인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해제 못합니다. 리모컨 며칠 늦게 오는 그에 따른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겠지만, 이게 수령지체가 문제인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B는 중도금 줄 때 주었고 그런데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A가 요 건물 이행해 주려고 B한테 가봤더니 5월 20일 날 B가 해외여행 갔다는 거지. 해외여행. 그럼 이제는 채권자 쪽의 기책으로 수령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이때 저 건물이 불타 없어지면은 양쪽 당사의 기책 없이 불타 없어지면은 저 앞에 538조 채권자 위험 부담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근데 불타 없어진 게 아니고 요때 A도 빨리 넘겨주고 여행 갈라 했는데 야가 때문에 여행을 못 가. 혹시라도 당장 돌아와가지고 또 달라가 싶어가지고. 그랬을 때 이 경우에 A 쪽에 해제권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대방 쪽의 귀책으로 목적물이 불타 없어졌다면은 539조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서 A는 자기 채무 이행을 면하지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로 갈 거라는 거죠. 그런데 B의 기책으로 이런 사유가 아니고 또 다른 수령 불능 상태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거지. 수령 지체 사항도 나올 수 있고 수령 불능 상태도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문제입니다. 이거의 법적 성질을 법정 책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볼 것인가? 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데 판례는 어느 쪽인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수령 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를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수령 지체라면 수령해 가라고 최고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제권을 인정 안 해버리면 A는 저 물건 판 이유가 돈이 필요해서 팔았는데 딴 데 팔아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팔았다가는 이중매매에 따라서 자기가 오히려 뭐 불리한 위치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경우에 수령을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다로 가야 될 겁니다. 일단 판례는 해제권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부해 온 게 해제 사유까지를 본 겁니다. 그러면 해제되고 났을 때 원상회복, 손해배상의 문제가 나타날 것인데 오늘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